예, 수업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재진 노무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5주 동안 사회보험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강의 계획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잘 아시다시피 오늘 2월 1일 토요일부터 3월 1일 토요일까지 5일 동안 종일 강의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종일 강의가 별로 상관이 없겠지만은 지금 이제 실강으로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체력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말을 좀 알차게 보낸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5주 동안 참석을 해주시면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목표는 아시다시피 이제 40문제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죠. 그래서 40문제 시대에는 단순한 암기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완벽한 암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소위 불이타라는 게 이제 보통 2차 때 많이 이제 이슈가 되죠. 왜냐하면 2차 시험 때는 한 문제라도 놓치면은 정말 당락이 크게 좌우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1차 때도 사실은 불이타가 종종 나옵니다. 특히 이제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책에 나오지 않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당황스럽게 하는데, 그때 이제 조금 낯선 지문을 보더라도 문제 푸는 힘을 가지려면은 역시 암기보다는 암기도 물론 이제 병행돼야 되겠지만은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 사회보험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데 조력이 되고자 합니다. 강의 특징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진도표는 오늘은 사회보험법 총론,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은 산재법, 그리고 이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이렇게 하고 나서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중에 저는 건강보험법을 먼저 합니다. 예. 책의 순서로 보면 아마 국민연금법이 먼저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25문제 시절에는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을 둘 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공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그 경우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공부하는 경우에 건강보험법을 공부하도록 여러분들께 권유를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국민연금법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험 급여의 종류도 많고 각각의 보험 급여별로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분량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동등한 숫자가 나오거나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그때는 건강보험법이 더 많이 나왔죠. 물론 이제 이건 소위 복불복이기도 한데 어쨌든 건강보험법이 공부하기는 더 쉽다. 그래서 같은 확률이라면은 건강보험법을 좀 열심히 공부하시고 국민연금법은 오히려 기출만 공부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건너뛰시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인 전략을 택할 수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연금법을 가장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강의 계획서는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총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이제 사회보험법이 이 소위 법이라는 그 전체 체계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법대 출신은 아니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학창 시절 때만 하더라도 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경영학과에서 상법이라고 하죠. 상법을 이제 배우게 돼 있거든요. 그때 이제 어쨌든 졸업 이수 학점 취득을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통과할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공부를 왜 하는지 조차도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부 로스쿨 체제라서 학부에 이제 법학과가 있는 학교가 이제 예전보다는 적기는 하지만은, 예전에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법학과가 있었던 시절에 그때 이제 공법학과와 사법학과로 이제 나누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서울대가 그랬고, 그리고 이제 다른 대학도 제가 알기로는 공법학과 대신에 행정학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공법과 사법으로 이제 크게 나뉩니다. 그럼 공법과 사법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공법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헌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법이 있고요. 그리고 절차법. 이쪽으로 이제 소송 절차법이 이제 공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법은 이제 대표적인 게 민법.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법. 그러면 이 공법과 사법을 어떻게 나누냐? 공법은 국가와 사인 간의 관계, 국가와 사인 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규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 강의 들으시는 요령. 메모하지 마세요. 메모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거는 필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필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총론은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굳이 필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시도록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헌법의 경우에 국가와 국민 간의 약속이죠. 이 국가의 운영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국민은 이러한 의무를 지켜라. 그리고 국민 당신은 이러한 권리가 있다. 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국가와 국민 간의 사인 간의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 일종의 그 운영 원리, 국가의 운영 원리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법은 무엇이냐면은 행정 조직이라든가 행정 작용이라든가 그리고 행정 구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주로 다룬 법인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이 정부가 어떠한 행정작용을 한다면 그때 이제 개인은 그 행정작용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법적 효과에서 만약에 이제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구제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규율한 법이에요. 그래서 행정조직이란 건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행정작용은 어떠한 조직이 할 거다. 어떠한 행정작용은 또 어떠한 조직이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딱 이게 규율해 놓은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은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 이건 이제 2차에서 여러분들 시험 과목이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행정법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송절차법 대표적인 게 이제 민사소송법이죠. 이런 것도 민사소송법 그러면은 이제 민법이랑 이제 민사소송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니까 사법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공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소송법도 법원이 어떠한 소송 요건을 갖췄을 때 내가 소송을 진행시켜 줄게 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송 요건에 미달을 하게 되면은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은 각하를 해버려요. 아예 본안 심리도 안 하고 이거는 그냥 볼 필요도 없어. 각하. 이렇게 돼버리고 소송 요건을 갖췄을 때 그때 이제 그것을 인용을 할 것인지 기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소송은 어떤 절차에 의해 갖고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규율해 놓은 법이 이제 소송 절차법인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사법부도 이제 결국은 국가의 하나의 이제 3권 중에 이제 하나의 권력 기관이잖아요. 이 사법부가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를 그걸 이제 규율해 놓은 법이기 때문에 역시 공법의 영역에 속합니다. 반면에 사법은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 개인과 개인 간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법률 행위들의 내용들을 규율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사법의 영역이죠. 대표적으로 민법과 상법이 있는데 심지어 국가 역시도 사법적 관계에서 국민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예컨대 고용노동부가 새로 이제 사무직기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어떤 A라는 회사로부터 사무직기를 사들인다 했을 때 거기서 맺는 계약은 공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개인에게 대해서. 그게 아니라 사적인 계약을 맺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행위를 하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영역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법률 관계는 공법과 사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갑자기 이제 좀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이 사기업이 뭔가 좀 불평등한 그리고 불합리한 이런 계약을 맺은 것 같아.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법과 사법 영역에서만 보면은 근로시간이라든가 휴게시간이라든가 그리고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율이 안 되어 있는데 1시간 일했는데 1,000원을 준다고 하고 그리고 근로시간은 하루에 13시간이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규율할 법이 없는 거예요. 공법과 사법만으로는. 왜냐하면은 첫째, 사기업과 개인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민법적인 관계잖아요. 그리고 사적 자체의 원칙에 의해서 그냥 계약을 맺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으로서 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계약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도 지금은 다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은 우리 기업과 개인 간의 개인 노동자와의 관계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노동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실력 있는 개인, 가치 있는 노동력을 가진 개인이 그 고용주보다 더 이제 우월한 지위에서 계약을 맺을 수도 있어요. 아주 높은 임금을 받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노동자들이 그 사기업에 비해서 고용주에 비해서 이제 여리한 조건에서 이제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이 실질적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3의 영역이 필요하겠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노동관계 법령이죠. 근로기준법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주요 내용, 노동관계 법령. 그럼 이제 공법과 사법의 영역 외에 제3의 영역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제 사회법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형식적으로는 사법의 영역이었는데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때 이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사회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만 해도 근로기준법만 해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그런 그 근로 조건들, 임금이라든가 그리고 휴게라든가 휴일이라든가 근로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법으로서 이렇게 규율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위반하는지 안 위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근로감독도 나오고 또는 이제 노동자가 뭐 청원이라든가 진정이라든가 그리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역시 규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원래 이제 과거에는 이제 사법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소위 경제법이라고 있죠. 그래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예전에는 여러 기업들이 어떤 한 시장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의 아주 뛰어난 그러한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를 했을 때 그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가격적인 면에서 행포를 부린다던가 그리고 거래적인 면에서 협력업체에 뭐 가격을 후려친다던가 그리고 또는 뭐 내부적으로 어떤 그 자신의 계열사에게 뭐 일감을 몰아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 민법적인 영역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국가가 보더라도 어떻게 개입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사기업 간의 관계니까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지. 이렇게 그냥 놔두면은 이 자본주의의 질서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통제가 돼야 되는데 시장 질서만으로는 이게 통제가 안 된다라고 봤을 때 결국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생겨난 게 바로 대표적으로 경제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뭐 자본시장 관련 법률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주가 조작을 한다던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결국 주가 조작의 일종인데 뭐 그 맞지 않는 정보를 이렇게 일종의 거짓 정보들을 흘려가지고 뭐 이렇게 주식시장을 교란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국가가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결국은 이런 그 사회법의 영역에서 통제를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사회보험법이 바로 이 사회법의 영역에 속해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가 배우시겠지만은 우리가 고용과 관련된 내용, 대표적으로 실업,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다가 다쳤어. 이 산업재해와 관련된 내용들이 과거에 18세기, 19세기만 하더라도 이런 사회법이 없었을 때, 사회보험법이 없었을 때는 이게 사회적인 위험으로 인식이 안 됐어요. 그냥 개인의 불행이었어. 개인의 아픔이지만 국가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사회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이따가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사회적인 위험으로 이걸 인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 필요에 의해서. 야, 이걸 그냥 놔두면은 이게 국가 체제가 붕괴가 되겠다. 또는 이 국가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겠다라는 생각하에 이거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생각하다가 나온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 산재보험법이라든지 고용보험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개인의 위험이었던 게
이제는 사회적인 위험으로 인식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인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보험법인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아주 옛날에는 그 어떤 그 가장이 일하다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농사일이죠. 농사일을 하다가 어떻게 거기서 갑자기 호랑이를 만났네. 그리고 이제 호랑이한테 붙잡혀 갔어.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남은 과부와 이제 아이들만 남았어요. 그게 옛날에는 사회적인 위험으로 인식이 안 됐어요. 기껏해야 이제 사회적인 위험이라면은 그 부족 또는 이제 그 마을 내에 그 친인척들에 의해서 그 마을의 위험 뭐 이 정도로 이제 인식이 된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부라든가 아이들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부양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일하다가 산재에 의해서 다치면은 또는 죽으면은 그 유가족을 위한 뭐 유족보상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산재보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일정 정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법조계가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 이 중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법들이 대부분 1차 과목에서 이제 민법이 되는 거고, 그리고 1, 2차 과목 통틀어서 이제 노동관계법령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사회보험법이 이제 1차 과목이고, 그리고 이제 소송절차법, 여러분들이 이제 민사소송법을 택하시면 이제 민사소송법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행정법 대표적인 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2차 과목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다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제 사회보험법을 공부하시기로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헌법에 34조죠. 34조에 생존권적 기본권 얘기가 나와요. 생존권적 기본권. 교재 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 헌법 34조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헌법은 그냥 이 선언적인 의미로 그냥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헌법에 이러한 권리들을 우리가 보장을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이 이제 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법률로 제정이 된 게 사회보장기본법이에요. 사회보장기본법. 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사회보장 제도가 우리 지금 국민에게 국가가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데, 대표적으로 사회보험, 그리고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건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보험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뭐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그리고 이제 이 고용산재 징수법, 그리고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이렇게 있는 거죠. 예. 자, 여러분들이 또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시험 준비를 하시니까는 이게 각각 몇 문제씩 나오냐,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교재에 목차 바로 뒤에 최근 3년간 기출문제 분석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40문제 시대에 이제 문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이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오죠. 3문제에서 뭐 3문제라고 합시다. 3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에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10문제씩 나왔죠. 10문제. 예. 그리고 이제 징수법의 경우에 6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도 6문제, 그리고 국민연금 5문제 이렇게 나왔네요.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40문제가 맞나? 20, 32, 예, 맞네요. 예, 40문제 맞네요. 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시는 사회보장기본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기도 하고 그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3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고용산재와 고용산재 징수법
까지 공부를 하시면은 작년 기준으로는 모두 몇 문제가 이제 그 대비가 되는 겁니까? 29문제가 대비가 되는 거죠. 29문제. 한 문제당 2.5점이잖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이 11문제를 몽땅 틀린다라고 그러면은 뭐 30점, 예. 30점 약간 못 미치게 그렇게 이제 못 맞추는 건데, 뭐 사실 여기서도 이제 가끔 불이타가 나오니까 소위 말하는 그 책에서 안 나오는, 그러나 시행령 시행규칙 어두 구속에서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뭐 한두 문제 놓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도 이제 60점 이상 맞아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아주 충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건강보험이나 연금은 사실은 이제 동일한 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재작년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4문제 나오고 국민연금에서 2문제밖에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건강보험만 공부를 하신 분이 득을 보기도 했는데, 그 반대 현상이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동수가 나온다고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전략은 건강보험을 열심히 공부하셔라. 왜냐하면 국민연금보다 건강보험이 내용이 훨씬 간단하다. 건강보험은 보험급여가 병원 가서 요양 받는, 그 여러분들 그 본인 부담금, 여러분들 그 병원 가서 이렇게 진료 받으신 다음에 진료비 명세서 주세요 하고 떼어보면은 본인 부담금과 건강공단 공단 부담금이 있어요. 그중에서 공단 부담금이 여러분들이 받는 급여예요. 요양급여. 그게 가장 대표적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 수 없어가지고 요양비를 받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고, 그거 말고는 이제 급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연금보다는 훨씬 간단하다. 그럼 동수가 나온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연금은 그냥 기출문제 정도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면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 사회보장체계가 이렇게 된 게 마치 이제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듯이 어떤 그 유능한 행정가 또는 뭐 유능한 그 통치자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세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게 전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우리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1500년대로 한번 거슬러 올라갑시다. 1500년대에 가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영주들이 성을 이렇게 쌓아놓고서, 물론 이제 성의 모양이 다 동그랗지는 않았지만은 성을 쌓아놓고서 여기 영주가 있으면은 이 영지 안에서 이 영지에 속한 소장농들이나 백성들이 자기 일들을 했어요. 뭐 대장장이들은 뭐 칼도 만들고 뭐 쟁기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소장농들은 이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이제 상당 부분을 이제 영주한테 이제 바치고 나머지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성과 성 사이에 공지, 아무도 이제 신경 쓰지 않는 이런 땅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소장농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뭐 반을 이제 영주한테 바치면은 나머지 반으로는 생활하기가 너무 힘드니까는 이 바깥에서 무슨 이렇게 텃밭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또 본인이 이제 추가적으로 일종의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어쨌든 그 부업, 예, 부업 활동을 했던 거죠. 부업 활동을 하면서 이제 먹고 살았는데, 이 1500년대 들어서면서 이 양모 공장들이 이제 이렇게 그 발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연기입니다, 연기. 이건 공장이고요. 양모 공장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양의 털을 깎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양모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파는 그런 이제 공장들이 발달을 해서 양모가 많이 필요를 하다 보니까는 이 영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저기 지금 놀고 있는 공지에 뭐 이렇게 좀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양을 키워가지고 저 양모 공장 쪽에 좀 팔면 좀 돈이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인클루저 운동이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좀 운동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고 현상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인클루저 현상. 그래서 영주들이 울타리를 치고 여기서 이제 양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양들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소장농들이 이 영지 안에서 소작해 갖고 이제 자기 몫이 된 것만 가지고 먹고 살기에는 너무 힘들어진 거죠. 이 공지에서 이제 부업을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드니까는 소장농들이 어디로 몰려들기 시작했냐면은 이 공장들 있고 시장들 있는 이 도시 쪽으로 이제 소장농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이 현상을 인클루저 현상, 이 현상을 가지고서 그 토마스 무어가 유토피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국에서는 순한 양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양 키우느라고 사람들이 살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도시로 가가지고 거지꼴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1500년대 후반에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이러한 그 도시에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이런 거지들이 막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는 왕실에서도 보기에 이게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이 불만이 쌓이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지 모르잖아요. 이미 뭐 강도, 살인, 뭐 이런 것들, 뭐 도적질, 뭐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이러니까 이런 사회적 불만들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이제 막 민중봉기가 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갖고 이제 처음 만든 게 1601년도에 구빈법이라고 만듭니다. 구빈법. 1601년. 이 구빈법이 공공부조의 효시라고 불리는 거예요. 공공부조의 효시. 그래가지고 공공부조라는 게 이렇게 이제 탄생을 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제 산업화가 막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게 이제 급속도로 진행되는 게 그 1600년도, 170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소위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이 법의 영역이 민법과 사법의 공법과 사법의 영역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로 조건들을 이제 국가가 이제 규율하는 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아주 저임금을 받으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들의 학습권은 보장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일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냥 뭐 시체를 그냥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저임금을 받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그 서치 사이트에서 우울한 자본주의라고 치면은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영국 사회에서 한참 산업화가 진행될 때 그 이 노동자들이 그 숙박비도 없어가지고 이 빨랫줄 같은 거에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대서 자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노동자들이 그 숙박을 하는 행태였다라는 이제 그런 그림이나 사진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돈 있는 사람들은 관에서 이런 이제 공간에서 관을 이제 이렇게 빽빽하게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 관에 한 사람씩 들어가서 자는데 그게 그나마 좀 비싼 그 숙박 시설이었대요. 그렇게 저는 이제 비참한 현실이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점점 사회적인 불만을 쌓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1800년대 들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그 막스나 그리고 이제 엥겔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소위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론들을 이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일종의 그 사회 현상으로서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운동이 벌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180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 정치 쪽으로 실제로 하나의 세력이 돼가지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입법기구,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회 같은데 실제로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오냐면은 그렇게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는 분들이 이렇게 국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의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이 이 현상을 어떻게 해결을 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게 가만 보니까는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 사람들이 일하다가 이렇게 죽었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산업재해잖아요. 산업재해 때 이게 사업주들이 신경을 안 쓰니까 이거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나더라. 그리고 이제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이제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국회에 진출시키더라.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스마르크가 처음에 원래 만들려고 했던 게 재해보상, 지금으로 말하면 산재보상이었어요. 산재보험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또 이쪽 자본가들, 기업주들도 이제 만만치 않은 세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막 반대를 하는 거죠. 아니 왜 우리 돈으로 보험료를 왜 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일 잘못하다가 죽은 또는 다친 노동자들을 왜 우리 돈으로 뭔가 이렇게 보상을 해주려고 그러냐.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반대를 부딪히니까는 제일 먼저 실시했던 건 건강보험.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건강보험부터 해가지고 좀 여건이 되니까는 재해보험. 이렇게 이제 그 비스마르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비스마르크가 건강보험과 재해보험 등을 이렇게 만든 거. 이게 바로 그 사회보험의 효시가 되는 거예요. 사회보험의 효시. 예. 사회보험의 효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이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럽에서
뭐 산업화 그리고 자본주의와 그에 따른 어떤 부작용들은 계속 만연했어요. 계속 만연하다가 이제 1900년대 들어서면서 러시아 쪽에서 먼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발생을 하죠.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그 공산혁명이 들불처럼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이쪽에 있다면은 러시아 옆에는 동구권이 있죠. 예, 동부 유럽, 뭐 폴란드라든가 폴란드 말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이런 동구권들이 있고 체코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유럽이 있는데 서유럽에서 그 동구권과 가장 맞닿아 있는 쪽이 이 독일이에요, 독일. 지금으로 말하면 독일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을 만들기는 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갖고 이쪽으로 이제 혁명의 불길이 막 이쪽으로 막 번지니까는 독일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제 우리한테까지도 올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독일에 그 당시에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 있었거든요. 바이마르 공화국. 독일 땅에. 공화국 이름이 바이마르 공화국이었는데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합니다. 바이마르 헌법. 예. 자, 동그라미 3이라고 친 이유는 이게 이제 1919년도에 바이마르 헌법이 제정되는데 이 바이마르 헌법에 그동안은 없었던 개념,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의 개념이 이 바이마르 헌법에 들어가요.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은 어떤 의미냐면은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 등을 써가지고 사회권이나 생존권을 보장해 줄게. 소위 말하는 기본적인 그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줄게라고 헌법에서 처음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 나라들의 헌법에는 자유권적 기본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너희들이 이제 이 타고난 자유를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개념은 있었어요. 그거는 국가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건드리지 않을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그 자유권적 기본권은 있었는데 생존권적 기본권 내지 사회권적 기본권인 그런 개념은 없었단 말이에요.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게라는 개념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념을 처음으로 집어넣은 게 바이마르 헌법이에요. 왜? 이 혁명의 불길이 우리 쪽으로는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가 뭔가를 해줄게. 그래서 그 개념에 의해서 사회보장, 소위 말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이게 국가가 뭔가 해줘야 되는 거다. 라는 이제 개념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바이마르 헌법이 바로 사회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을 정립한 최초의 그런 헌법이다. 자, 이렇게 이제 바이마르 헌법까지 제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1920년대 가면은 이번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면은 미국에서 세계 대공황이 발생해요.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나 이제 공산주의 이론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모순이 드디어 이제 터져버렸다. 이제 자본주의는 망하는 길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30년대에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이라고 시행을 하게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본주의는 역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냥 시장의 원리에 맞게 그냥 놔두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의 가격 원리에 의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도록 그냥 놔두면 되는 거지 거기에 국가가 개입하는 거는 생각조차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루즈벨트가 이 세계 대공황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댐을 짓고 도로를 짓고 그런 사업을 하면서 소위 SOC 국가 기관 사업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펼치면서 사람들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국가의 돈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아니야? 왜 갑자기 국가가 세금으로 이런 사업을 펼치면서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을 줘?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뉴딜 정책에 의해서 이제 세계 대공황 문제가 서서히 이제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루즈벨트의 이제 그런 정책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영국에서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경제학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서 시장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경제학이 이야기를 했지, 정부가 개입을 하면 어떤 정책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제 정부의 개입에 의한 정책적인 효과, 경제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한 그런 이제 이론이 나오는데, 그 뭐 경제학을 좀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케인즈 이론이 이제 그때 마침 뉴딜 정책이 실시한 직후에 나와요. 누구에 의해서? 바로 그 케인즈에 의해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에 의해서 1930년대에 이제 케인즈 이론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뉴딜 정책을 이론적으로도 이제 뒷받침하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과 영국이라는 이제 지리적인 어떤 그 격리는 있었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게 더 나아가서 1940년대에 가면은 영국에서 이제 또 노동당이 집권을 하면서 그 뭔가 이제 적극적인 사회보장 정책을 펼치기 위한 그런 이제 정책서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말하자면은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있어요. 베버리지 보고서는 베버리지라는 역시 영국의 경제학자가 쓴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의 내용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보고서를 대표하는 내용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해결해 준다라는 게 그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940년대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영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복지가 뭐냐면은 내셔널 헬스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그 병원에 가갖고 이 사람이 내는 돈은 거의 없어. 개인이 내는 돈은 거의 없고 영국에서 그냥 세금으로 그 병원비를 해결해주는, 그게 이제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고 있는데, 그 내셔널 헬스 서비스도 결국 그 베버리지 보고서가 밑받침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그런 정책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뭐 노인이라든가 어린아이라든가 이렇게 질병에 걸리거나 뭔가 사고에 의해서 부상을 입거나 이런 사람들이 내셔널 헬스 서비스에 가지고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집에 이제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은,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이제 그런 니즈가 생겼죠. 그런 필요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제 가정주부가 있을 때는 가정주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해결하고 그랬는데, 이제 19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이제 뭐 영국이라든지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가정주부들도 나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이제 활발하다 보니까는 이게 정말 돌봄 서비스가 또 필요하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국가가 제공해 준다 라는 개념이 이제 대표적으로 북유럽에서 생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사회 서비스예요.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 각종 돌봄 서비스. 이렇게 그 사회보장 제도가 오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체계가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보장 제도는 이러한 체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사회보장법 책으로 들어가 갖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의미 목적, 그 방가로 1번과 2번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방가로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헌법 제34조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 그러한 이제 취지의 그러한 내용이다 라는 거고, 그 헌법 34조 사회보장 기본권의 내용들은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을 명시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방가로 3번을 보시면은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뭐가요? 이 사회보장 기본법이,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게 이제 18년도 기출문제였습니다. 기출문제 이제 지문으로 나온 거죠.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그 문제들은 사실 법조문을 이렇게 지문화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조문을 여러분들이 그 기억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보시고서 그 법조문이 맞는 내용인지 틀린 내용인지를 그거를 이제 구분해 내실 수 있으면은
바로 이제 이 사회보험법은 대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 보시면은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 바로 제가 아까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보험 말씀드릴 때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해결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과거에는 개인의 위험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어쨌든 어느 순간 사회적 위험으로 이제 인식하기로 이제 국가가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을 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보험의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은 그게 사회보험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국가가 돈을 이제 이렇게 부담을 해가지고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해결을 해주겠다.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해결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공공부조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 용어의 정의. 자, 여러분들이 이제 노무사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으니까 모든 법에서 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2차에 가면 더 중요한데요. 정의는 여러분들이 항상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정의. 그래서 뭐 이제 갑자기 2차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2차 시험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초시 때 좀 간과하는 게 뭐냐면은 문제가 딱 나오면 이제 논술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근데 정의를 반드시 쓰는 버릇을 쓰는 습관을 기르세요. 왜냐하면 정의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달라집니다. 이게 제 수험 경험이에요. 제가 초시 때 정의를 안 썼는데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2차 때. 이게 왜 그랬지? 물론 이제 제가 공부가 덜 된 것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는 정의를 안 쓰니까 이게 점수가 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제 다른 부분의 퀄리티도 좋아졌겠지만은 정의를 이제 꼬박꼬박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점수가 많이 올랐더라. 라는 이제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만의 이 얘기가 아니라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공부를 하실 때 아마 다른 강사님도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정의는 반드시 써라. 왜냐하면은 정의를 이 채점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문의 기본.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가 종종 보시겠지만은 정의를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다른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으로 고용보험법 가면 이제 이직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직의 개념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한 회사를 떠나서 다른 회사로 가는 거. 그걸 이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직은 그냥 한 회사를 떠난 거예요. 다른 회사로 가고 안 가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이직이에요. 그리고 실업의 정의. 일자리를 얻지 않고 노는 것 여러분들 다 실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업의 조건은 그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그걸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 그게 실업이에요. 그런데 그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실업의 정의에 따라서 고용보험법에서 얘기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급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바로 그 실업의 정의를 가지고서 그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실제로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실업급여를 줘요.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했냐, 구직에 그 노력을 했냐, 이걸 이제 실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정의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정의가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방가로 1번부터 용어의 정의 그 문장의 맨 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의에 모두 이 기출문제 표시가 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이란 하면은 자, 밑줄 친 부분 쭉 읽어보시고 결국 이런 종류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그래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살짝 뭐 사회보험 공공부조 뭐 사회서비스 대신에 뭐 다른 이름을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틀린 지문을 넣고 이렇게 이제 바꿔서 문제를 냅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2 사회보험이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이건 제가 아까 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말씀드리면서 특히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이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 건강과 소득도 왜 이게 볼드체가 되어 있냐? 건강을 보장하는 게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게 대표적으로 산재보험이에요. 그 일하거나 말거나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그러한 보험이 뭐냐 하면은 사회보험이 뭐냐면 건강보험이에요. 그리고 소득의 경우에 일하는 사람의 소득을 보장하는 게 고용보험이에요. 그리고 일하든 말든 어쨌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나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노령연금 같은 경우에 그 소득을 보장하는 게 국민연금이에요. 이렇게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사회보험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따가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을 읽어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사회보험법의 종류. 자, 이렇게 4대 보험이 되어 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가로 3번으로 넘어가면 공공부조의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여기 노동 능력 하면 땡이에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자립을 지원. 이게 바로 공공부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비용을 대가지고 그 개인의 부담 없이 국가가 비용을 대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러한 사회보장제도가 공공부조예요. 그래서 이제 2단계에서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보장제도가 크게 체계를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보면은 이 가장 밑에 가장 그 어떤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분들을 그 이렇게 사회보장제도로서 지원을 해주는 게 뭐냐면은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가 크게 둘로 나뉘어요. 사회서비스가 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의 사회서비스가 있고,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자의 경우에 그들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부조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도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 없을 무자입니다.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서비스도 제공한다.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일하던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일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제공하는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여기에 이제 위치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사회서비스는 또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또 여기에 위치한다. 이렇게 이제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제공을 하는 책임 주체를 보면은요. 자, 좀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지문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요.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국가만 있어요. 국가만. 지자체는 없어요. 사회보험의 경우에. 이것도 이제 빈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부조 그리고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사회 서비스는 또 역시 국가와 지자체가 바로 책임 주체예요. 책임 주체.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은 대부분의 제도는 항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나오는데, 가끔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 국가는만 나오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되면 땡이에요.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제도가 네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만 책임지는 그러한 경우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두 문자로 여러분들 최정 보중 이렇게 외워두세요. 야구선수 최정 있죠? 최정.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정이 홈런을 치면 그날 그 최정이 소속한 팀은 승리가 보증된다. 증 대신에 중으로 이렇게 외워주세요. 최정 보중. 그래서 최정 보중의 최가 뭐냐면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는 게 누구만 하냐? 국가만.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한다라고 그러면 땡이에요. 그냥 국가만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게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하는 거. 이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해요. 고려는 다 해야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뭔가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때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려하는 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하는데,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는 거는 국가만 한다. 그리고 정은 뭐냐면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이것도 국가만 해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은요. 그리고 보가 뭐냐면은 바로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 사회보험을 국가만 한다. 그리고 중에 뭐냐면은 중장기 재정체계, 재정추계, 중장기 재정추계를 경련으로 수립. 이것도 국가만 해요. 자, 이거는 대표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은 경련 대신에 매년 수립하면 땡이에요. 매년 수립. 예. 매년 수립하면 땡이에요. 최저임금 수준 고려하면 땡이고 국가만. 그리고 매년 수립하면 땡이에요. 왜 매년 수립하면 땡이냐? 아니 이름 자체가 중장기잖아요. 중장기. 중장기는요. 보통은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중장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장기니까는 당연히 중장기 계획을 재정추계를 수립해 놓고서 뭘 매년 해요. 예, 경련으로 수립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국가만 책임을 진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책임 주체가 이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용 부담.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느냐가 있어요. 이 제도별로. 비용 부담. 자, 먼저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 그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는 자의 사회 서비스는 비용 부담을 누가 하냐면은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요.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 그런데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누가 부담하느냐? 예, 보험 가입자. 우리가 일반 사보험도 보험 가입자가 비용을 부담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보험의 사회보험의 보험 가입자는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전부 보험 가입자가 되죠. 예, 반반씩 부담해요, 비용을. 그리고 이제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그 사용자만 부담을 합니다. 회사만 부담을 해요. 산재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산재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이제 회사가 되는 거고 사용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역시 회사와 그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을 하죠. 그들이 이제 모두 보험 가입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직장 가입자나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라 그냥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그 개인이 이제 피보험자가 부담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그리고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 서비스는 서비스를 받는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해요. 자, 같은 사회 서비스를 하더라도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의 그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을 하고요. 사회 서비스를.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한다. 자, 이것도 왜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냐면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원칙이 이렇잖아요. 그런데 자, 사회보험의 경우에 국가가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 돼요. 왜냐하면은 일부는 부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국가가 어떻게 전부 부담해요? 기본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했는데 뭔가 그때 그해의 예산이 잘못돼가지고 예상을 잘못해가지고 보험료를 조금씩 책정을 했는데 갑자기 보험급여를 많이 지출해야 돼. 고용보험의 경우에 고용보험료는 조금 이렇게 수입을 잡았는데 그 실업이 급증을 해가지고 막 실업급여가 엄청 많이 나갔어. 이런 경우에 이제 일부를 국가가 부담을 해줄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사회 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할 수 있다 하면 역시 땡이에요. 전부가 들어가면 안 돼요. 반면에 여기는 전부가 맞는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프레임을 잘 기억을 해두시라. 그리고 이제 국가만 책임을 지는 요 부분도 잘 기억을 해두시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책 4페이지 방가로 3번 공공부조 그 정의는 읽었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의 공공부조법의 대표적인 예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이에요. 의료급여법?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건강보험과는 다릅니다. 건강보험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험 가입자인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자면은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 다니시면은 또 원천징수해 가요. 건강보험료를. 그런데
의료급여법은요, 그러한 건강보험료조차 낼 그 상황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건강보험과 비슷하게 이제 요양급여를 제공을 하는, 물론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게 바로 이제 의료급여법입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사회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 여기 민간 부문도 들어가는 거 주의해 주세요. 사회서비스의 경우에. 사회서비스는 왜 민간 부문도 들어가느냐? 첫 번째로 서비스 영역이 광범위해요. 이제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로 두 번째 줄에 밑에 보시면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여러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다방면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혼자서 다 못해요. 지방자치단체 혼자서 다 못해요. 그래서 이제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부담 능력이 있는 자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이렇게 제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민간 부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민간이 지은 어린이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2번 사회복지법, 뭐 기초노령연금법,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책에는 안 나왔지만 뭐 굳이 이제 여러분들 뭐 필기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뭐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뭐 그리고 한부모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법 등 아주 다양한 법들이 있어요. 사회서비스 관련해서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린이집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이집. 그 다음에 방가로 5번 평생사회 안전망. 평생사회 안전망이란 생애 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 욕구. 그러니까 기본 욕구와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말한다. 근데 이 평생사회 안전망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여러분들 사회보장 우리 소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5년마다 한 번,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딱 한 번 기회가 있어요. 이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이 정권마다 딱 한 번 이제 수립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평생사회 안전망을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구축을 할 것이냐라는 이제 그러한 비전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과거 정부로 보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뭐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 계획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뭐 이제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예를 생각해 보면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해가지고 이제 제공된 게 뭐냐면은 노인들을 위한 이제 뭐 기초연금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뭐 예술인 고용보험에 이제 예술인들 포함하는 경우, 그 과거에는 이제 근로자들만 했었는데 이제 예술인 등의 경우에도 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회보험 제도 안에 이렇게 포용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제도를 수립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평생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하겠다. 이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서 이렇게 각 정부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가로 6번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가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라고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의 책임 넘어가시면은요. 자, 5페이지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쉴게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시면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사회보장기본법,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보장 제도의 기본이 되는 법이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 되는 법인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그래서 방가로 1번 보시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방가로 2번도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방가로 3번도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나오는데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여기에 왜 여기가 왜 밑줄이 치어져 있을까요? 이게 이제 과거 이제 기출문제 보면은
국제적 수준에 부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얼핏 보면은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틀린 지문이라는 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왜 틀린 지문이냐면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를요, 국제적 수준에 부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북유럽처럼 만들면은요, 국고에 빵꾸가 나겠죠. 예,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 수준에 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 재정적인 면에서 펑크가 안 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 바로 재원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그 다음에 3. 재정추계 하면은 자, 이 방가로 1번 보세요. 여기서 국가는 되어 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라고 안 되어 있죠. 뭐예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경년으로 실시하고 자, 재정추계 경년 실시. 이거 뭐예요? 최종 보중 중에서 중이죠. 중. 그리고 경년으로 실시. 여기에 매년으로 실시해갖고 땡, X표 이렇게 쳐주세요. 그 다음에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방가로 2. 보건복지부 장관. 여기서 이제 이 다음부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로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담당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노무사로서 착각하실 수 있는 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누가 관장자냐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자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험이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당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주어로 많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해 3월 31일까지 이렇게 그 기간의 날짜, 기한 나오는 거는 이 객관식의 단골 문제니까는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두세요. 이게 이제 특히 2020년대 이후에 이 3월 31일까지, 9월 30일까지, 10월 31일까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시험을 봤을 이제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서 책에서는 원래는 과거에는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책에 안 나온 내용들을 브리타로 이제 내니까는 책에서 이제 기출문제니까 이제 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 왜 그러겠어요? 과거의 기출문제 풀만으로는 더 이상 이제 이 수험생들을 변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안 나오던 곳에서 이제 끄집어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그럼 내가 몽땅 공부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게 1차기 때문에. 2차라면은 그러면은 몽땅 공부를 해야 되겠죠. 최소한 시행령까지는 여러분들이 달달 외울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근데 2차가 아니잖아요. 1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그냥 기출을 대비하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9월 30일까지 재정추계를 하고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거 표시해 두시고 그래서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방가로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 부처 장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 부처 장관은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즉 담당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가로 5,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제출받은 정책 개선안을 종합하여 이를 추계, 실시해 다음에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한이 나오는 게 3월 31일, 9월 30일, 10월 31일, 12월 31일, 3월 31일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4. 국가 등과 과정 해서 방가로 1, 2번 전부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주어가 되어 있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5. 국민의 책임. 자, 모든 국민은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모든 국민은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국민들도 일정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뭐예요? 역시 국고에 빵크가 안 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자기 삶의 책임을 안 지고 모두 이렇게 사회보장제도에 기대려고 하면은 이 세금 내는 사람이 없고 사회보험료 내는 사람이 없으면은 국고에 펑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책임도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보시면 모든 국민은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게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 외국인에 적용해갖고 제가 원래는 이 각 제목 옆에 뭐 국민의 책임 옆에 자립주장의 원리 이런 것들 제가 안 읽은 이유가 뭐냐면 이 자립주장의 원리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거의 지문 그대로 나오지 또는 지문을 살짝 변형해서 나오지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오는데 외국인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 이거는 여기 지문에도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갖고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지만은 이거는 중요합니다. 상호주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상호주의 원리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비슷한 국민연금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시행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가입시켜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국가의 국민에게는 가입을 시켜주지 않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사회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국민에게만, 세금을 낸 국민에게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호주의 원리가 생기는데,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면은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 이 러시아 선원들이 들어 코로나 걸리면은 자기 선박에서 코로나 걸리면은 한국에 입국해가지고 뭐 며칠씩 격리에 대해 있다가 다 나으면 가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러시아보다 우리나라가 이게 격리 시설도 그렇고 의료 시설도 그렇고 훨씬 좋으니까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국민의 원성을 탔잖아요. 왜 다른 나라 국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제공하느냐? 내 세금 가지고. 예. 그분들이 뭐 세금을 적게 내는 분도 있고 많게 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자기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거죠.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상호주의 원리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정서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러시아 국민 보니까 러시아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렇게 안 해주네 하면서 이제 우리도 안 해줘.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상호주의 원리인 겁니다. 예. 쉽게 생각하면 이렇고요.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그렇고, 반면에 이제 산재보험은 그런 예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법 공부를 하시면은 항상 원칙과 예외가 중요해요. 역시 이제 2차 시험 요령인데 정의를 제가 열심히 쓰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판례 쓰실 때 항상 원칙과 예외를 항상 구분해서 써주세요. 그래서 판례 쓰실 때 여러분들이 보통 이거는 예외를 적용해야 되는 문제다 해가지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예외만 판례를 딱 써놓고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감점 요인이 돼요. 왜냐하면은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는 게 항상 중요해요. 그 적용 순서가 어떻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칙을 적용해요. 그런데 이거는 특별히 예외가 있네. 이런 경우에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있네. 그럴 경우에 이제 예외를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호주의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호주의가 아니에요. 뭐 이게 그러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산재보험을 적용을 해주든 안 해주든 외국인 노동자, 심지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산재는 적용을 해줘요. 왜냐면 이게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이 있으니까. 예, 만국 공통의 기본적인 인권과도 관련이 있고, 좀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모르는 나라의 그 왕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노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다쳤는데 이 사람은 산재보험 적용 안 해주고 저 나라가 우리 산재보험 적용 안 해주니까 우리도 산재보험 적용 안 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불구가 돼가지고 자기 나라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게 외교 관계가 아주 이상해지죠. 예, 그럴 수도 있으니까는 어쨌든 산재는 이거 기본적인 상식이다. 이게 인간에게 최소한 해줘야 되는 거다 해갖고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도 해주는 게 산재보험이다. 그래서 이건 상호주의의 예의가 되는 거고.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호주의 원칙 기억해 두시고, 자, 문제풀이부터는 잠시 15분까지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